침대 옆에 무릎 꿇은 해군부 아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롱님 저희가 봤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사성 제독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 곧게 서 있던 등이 구부러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피가 나도록 바닥을 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군병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천장을 비추고 있었죠. 장도현 상병은 낡은 붕대를 들고 환자실을 돌며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2년 가까이 이곳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며 수없이 반복한 일상이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도현은 자신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이 소리도 이제 일주일이면 듣지 못하겠죠. 저녁까지 남은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7일. 정확히 일주일 후면 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도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아침 회진, 투약, 상처 소독, 그리고 오후 검진. 언제나처럼요. 변함없는 하루였죠. 3층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골절상으로 입원한 하사였죠. 도현은 능숙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붕대를 갈아줬습니다. 환자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병실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폐렴 환자, 맹장염 환자, 발목 염좌 환자. 모두 일상적인 케이스들이었어요. 도현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2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반복한 동작들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병실 문을 나서며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죠. 해군 병원이라 그런지 이곳에선 늘 바닷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도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저녁 후엔 이 냄새도 그리워지겠죠.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잠시 쉬었습니다. 다리가 좀 아팠어요. 어제 야간 근무를 서서 피곤이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견디면 되니까요. 그럼 자유예요.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녁 후 계획도 이미 세워뒀습니다. 대학 복학 신청서도 제출했고 자취방도 알아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군 생활이 마냥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삶이 그리웠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이고 계급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장상병. 갑자기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뒤를 돌아보니 간호장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가득했죠. 평소 침착한 분인데 오늘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현이 물었습니다. 간호장교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3층 특실 비워. 빨리. 특실이요? 거긴 지금 대령님이. 됐어. 설명은 나중에. 일단 옮겨. 간호장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손짓도 빨라졌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도현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명령에 따르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특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입원해 있던 대령을 일반 병실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대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항의하진 않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침대 시트 새 걸로 교체. 산소 호흡기 준비.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특실은 순식간에 정리되고 새로 준비되었죠.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소동은
고위급 장성이 입원할 때나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이잖아요. 예정된 입원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병실을 비운다는 건 뭔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도연은 복도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점점 더 빨라졌어요. 긴장감이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시는 건가? 도연이 옆에 있던 일병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특실 비우고 외부인 출입 통제하래요. 외부인 출입 통제라니요.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보안이 필요한 케이스라는 뜻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 빠르고 무거운 소리였죠. 그리고 누군가를 실은 들것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급한 숨소리, 낮은 지시 소리들이 섞여 들렸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의료진들도 모두 길을 비켰어요. 들것이 빠르게 다가왔죠.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 상태가 도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볼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 정도 부상이면 도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죠. 그것도 심각한 수준이요. 들것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 도연은 그 여자의 군복에 달린 명찰을 봤어요. 이수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소속 부대. 해군 군수사령부. 계급장도 보였죠. 중이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군수사령부라면 후방 부대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방이나 훈련장도 아니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후방 부대에서 저런 부상을 입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들것은 재빨리 특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2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저렇게 심각한 폭행 흔적은 처음 봤습니다. 장상병 안으로. 간호장교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특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더 심각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팔에도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등에도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방어하려다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응급처치 시작해. 간호장교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소독약을 준비했어요. 이수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고통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를 악물고 있는 턱의 근육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봉에 소독약을 적셔 조심스럽게 얼굴의 상처를 닦아냈어요.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이수진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그 모습이 도연에게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수진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특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복도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 근무를 서는 헌병 2명이 서 있었죠.
출입 통제 중입니다. 헌병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군번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어제 담당 의무병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차 왔는데요. 지시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합니다. 헌병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서며 간호사 데스크로 향했죠. 당직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층 특실 환자분, 제가 치료 계속 담당해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에 회진 들어가세요. 그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8시였습니다. 도연은 2시간을 기다리며 다른 환자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3층 특실로 향하고 있었죠. 10시가 되자 간호장교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장상병, 특실 회진 준비. 도연은 의료 가방을 들고 특실로 향했어요. 헌병들이 문을 열어줬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이수진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의 멍은 여전히 선명했죠. 안녕하세요. 어제 치료했던 의무병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상처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은 장갑을 끼고 이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의 상처를 살펴보며 소독약을 다시 발랐습니다. 이수진은 가만히 있었지만 도연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붕대를 갈아주며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상 원인이.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았죠. 폭행입니까?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 부정의 몸짓은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것처럼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치료를 계속했어요. 팔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갈라진 입술에 연고를 발랐죠. 이수진의 입술에서 마른 피딱지가 떨어졌고 그 아래로 새로 맺힌 피가 보였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도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그 모습이 도연에게는 더 슬퍼 보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도연이 병실을 나서려 할 때였어요. 이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제가 괜찮아요.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도연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건 안심이 아니라 체념이었으니까요.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간호사 데스크에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죠. 이수진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어요. 환자명 이수진. 입원 사유 가정 문제로 인한 단순 부상. 가정 문제. 도연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 부상이라고요? 저 정도 상처가 단순하다고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넘기자 또 다른 문장이 보였습니다. 특이사항 외부 유출 절대 금지. 보고 등급 상향 조치. 그리고 그 아래 결제란에 적힌 이름. 최태식 제독.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독이 직접 결제했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더군다나 외부 유출 금지라니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덮으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작 상병이었어요. 제독의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날 밤 도연은 다시 특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죠.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에 귀를 가까이 대자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제 남편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키겠다고. 저를. 말은 그렇게 끊겼습니다. 대신 더 큰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죠.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도연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저녁까지 일주일.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특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죠. 병실 문을 열자 이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만 조용히 병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진실만은 알아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도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부 문서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이수진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화면에 떠오른 문서들을 보며 도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 문서들은 도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입원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 치료 기록까지 함께 떠올랐죠. 3달 전 갈비뼈 골절, 5달 전 손목 염좌, 8개월 전 안면 타박상. 이게 대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기록의 입원 사유는 똑같았어요. 가정 내 사고. 그리고 매번 같은 사람이 결제했죠. 최태식 제독. 도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폭력이었죠.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막지 않았을까요? 왜 이수진은 계속 당하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독은 이 모든 걸 묻으려 했을까요? 도연은 서류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CCTV 보관 파일이었죠. 날짜는 사흘 전. 이수진이 입원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어요. 이 파일을 열어보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군수사령부 복도였어요. 이수진이 서류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남자의 손이 이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이수진이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더 강하게 붙잡았죠. 그리고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이수진의 얼굴을 때렸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이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죠. 저게 진실이었습니다. 가정 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영상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이 증거를 지울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봐야 했어요. 파일을 USB에 옮기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아니에요. 제독이 이미 모든 걸 막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밤하늘이 오늘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도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수진의 얼굴, 영상 속 폭력, 그리고 제독의 결제 서명.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도연은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영상 파일을 열었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수진이 쓰러지는 장면, 남자가 떠나는 장면. 모든 게 명확했어요. 도연은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폭행 장면이 보이는 순간을 찾아 캡처했어요. 이수진의 얼굴에 피멍이 선명하게 박히는 그 순간을요. 사진 파일을 저장하며 도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비록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요. 이수진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주머니 속 USB가 자꾸 신경 쓰였죠. 특실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수진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이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치료 시간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의 멍은 조금 나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죠. 앉아주시겠어요? 이수진이 침대에 앉자 도연은 소독약을 준비했습니다. 상처를 닦아주며 도연은 작게 물었어요. 이수진 씨,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진실을 아느냐고, 왜 참고만 있느냐고.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뭘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게 편하니까요. 이수진 씨,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말.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며 도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오늘 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숙소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군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죠. 익명 게시가 가능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해군 제독 며느리 폭행 사건의 진실.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의 반복된 입원 기록, 제독의 은폐 시도, 그리고 CCTV 영상의 존재. 모든 걸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캡처한 사진을 첨부했죠. 이수진의 피멍든 얼굴이 선명한 그 사진을요. 마우스 커서가 등록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죠. 도연의 삶도, 이수진의 삶도, 그리고 제독의 삶도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게시글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에 등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죠. 도연은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밤새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입니까? 제독이 이런 일을? 피해자는 지금 어디에? 댓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100개. 새벽이 되자 게시글 조회수는 만을 넘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걸 휩쓸 거였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아침 7시 병원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헌병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장상병, 지금 당장 특실로. 간호장교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뛰어갔어요. 특실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국방부 감사관입니다. 한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왔다고요? 게시글을 올린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요. 어젯밤 군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 아시죠? 감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침을 삼켰어요. 네, 봤습니다. 환자 이수진 중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의료진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입원 기록, 치료일지, 진단서. 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이 창문으로 다가가 내려다보니 병원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든 방송국 직원들. 순식간에 병원은 취재 현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일병이 작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게시글이 엄청 퍼졌대요. 군 내부망뿐만 아니라 민간 커뮤니티까지요. 새벽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던데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온 나라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죠. 10시쯤 되었을까요? 병원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헌병들이 줄지어 서고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태식 제독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제독을 직접 봤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등은 고닫고 걸음거리는 힘이 있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제독은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감사관들, 의료진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기자들. 모든 게 제독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쇼인가? 제독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지쳐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독이 특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제독은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죠.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도 뒤따라갔어요. 감사관들과 간호장교도 함께였죠. 병실 안의 광경을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 3명의 해군 장교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모두 젊은 장교들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위와 대위였습니다. 제독은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눈이 커졌어요. 너희가 왜 여기에? 제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명의 장교 중 1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제독님. 장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희가 봤습니다. 뭘 봤다는 거냐? 그날이. 진실을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독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장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며느님을 때리시는 걸 봤어요. 입 닥쳐.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절규에 가까웠죠. 저희는 명령에 따라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교가 말했어요. 이수진 중위는 저희 동기입니다. 같이 훈련받고 같이 임관했던 동료예요. 그런 동료가 고통받는 걸 보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교가 침대 위에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줘, 수진아. 우리가 겁쟁이였어. 이수진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독은 그 자리에 서서 흔들렸어요. 평생 곧게 서 있던 등이 구부러지기 시작했죠. 무릎이 꺾였고 제독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제독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죠. 한 번, 두 번. 피가 나도록 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게 사성 제독의 모습이라고요. 평생 군에 헌신하며 명예를 지켜온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요. 감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태식 제독님, 현재 국방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제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일어났죠. 그리고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제독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저는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요. 제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죠. 복도 밖에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제독의 모습을 담으려 몰려들었어요. 헌병들이 막았지만 이미 늦었죠. 무릎 꿇은 제독의 모습은 이미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도연은 복도 끝으로 물러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진실을 밝힌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수진의 눈물을 보며 확신했죠.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다고요. 그날 오후 병원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병원 입구는 취재진으로 가득 찼어요. 헌병들이 차단선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뉴스 속보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은 간호사 데스크 뒤에 숨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온통 이 사건으로 뒤덮여 있었죠. 해군 제독, 며느리 폭행 은폐 의혹군 내부 고발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피해자는 현직 해군 중위, 반복된 폭력. 기사는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분노, 충격, 안타까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장상병님.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감사관이었어요. 중년의 남자로 표정은 굳어 있었죠.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도연은 따라갔습니다. 빈 진료실로 들어가자 감사관이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은 공간.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젯밤 게시글 장상병이 올렸죠?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부정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죠. 추적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올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감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CCTV 영상도 장상병이 유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거 알죠? 도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영상을 복사하고 게시글을 올릴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었죠.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면서까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관과 눈을 마주쳤죠. 이수진 중위는 이미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존엄도 미래도 전부요. 저는 그냥 그걸 지켜보기만 할 순 없었어요. 감사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감사관이 입을 열었어요. 오후 3시에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장 상병도 참석해야 합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자회견이라고요? 저를 공개하시는 겁니까? 고발자 신분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각오하십시오. 감사관이 나가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죠. 이제 자신의 얼굴도 세상에 공개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군용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이 사건 기사를 보고 있겠죠. 국방부 건물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국의 방송사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입구를 향하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대답은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수많은 카메라가 도연을 향하고 있었죠. 마이크 수십 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요. 단상에 앉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옆에 있었고 감사관도 함께였어요. 도연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죠. 지금부터 해군 제독 관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어요. 오늘 새벽 군 내부망에 게시된 고발 내용에 대해 긴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군 최태식 제독의 며느리인 이수진 중위에 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고발자는 해군 군병원 소속 장도연 상병입니다. 장 상병이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많은 눈이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장도연 상병입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수진 중위를 치료하며 반복된 폭력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은폐되고 있었죠. 가정 내 사고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수진의 과거 치료 기록이었죠. 이수진 중위는 지난 1년간 6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골절, 타박상, 열상. 모두 폭행으로 인한 상처였어요. 하지만 매번 은폐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군의 명예는 사람을 보호할 때 빛나야 한다는 걸요. 진실을 숨길 때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줄 때 명예로운 거라는 걸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이수진 중위는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족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게 은폐되는 게 옳습니까? 계급장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저는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도연이 자리에 앉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최태식 제독, 전 직위 해임, 검찰 조사 착수. 화면 속에는 제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방부를 나서는 제독의 뒷모습이었어요.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죠. 평생 지켜온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제독을 따라갔어요. 제독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섰죠.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랫동안요. 그 명예를 내가 짓밟았구나.
제독의 입모양이 보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죠. 제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요. 도연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연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복귀하자마자 특실로 향했죠. 이수진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위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에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국이 남아 있었죠. 고맙습니다, 상병님. 이수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용기를 내주셨어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그날 오후 병원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헌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정리했어요. 간호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죠. 뭔가 중요한 인물이 온다는 신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오신답니다. 일병이 작은 소리로 귀띔했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장관이 직접요? 오후 2시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섰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다음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윤상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은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죠. 의료진들이 인사했지만 장관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최태식 제독은 어디 있나? 장관이 간호장교에게 물었어요. 1층 면회실에 계십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도 뒤따라갔어요. 궁금했거든요. 장관과 제독이 무슨 얘기를 나눌지요. 면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독의 목소리였어요. 왔나, 상현아.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경호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막았죠. 괜찮네. 들어도 되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독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군복이 아닌 평복 차림이었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은 제독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태식아. 장관이 제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급이 아닌 이름으로요. 우리 몇 년을 함께 했나? 40년? 아니, 그 이상이지. 42년이네. 사관학교 입학한 게 19이었으니까. 제독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지켰나? 장관의 질문에 제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국가였네. 우리는 국가를 지켰어. 명예를 지켰고 군기를 지켰지.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아, 우리가 잊은 게 있었네. 뭔가. 그 국가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이야. 제독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명예, 그건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었어. 사람을 보호할 때 비로소 명예로운 거지. 상현아, 자네 며느리 이수진 중이 말이야. 그 사람도 군인이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자네가, 자네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평생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내가
내가 뭘 한 거야? 제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을 지킨다고,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진짜로 지켜야 할 건 사람이었어, 태식아. 장관이 제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 진심으로 사과하게. 제독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었죠. 장관과 도연도 뒤따랐습니다. 3층 특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제독은 잠시 멈춰 섰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제독의 모습을 보고 몸이 굳었죠. 두려움이 눈빛에 스쳤습니다. 제독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던 사성제독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수진아. 제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단지 이수진이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알고 있네. 이제 알았어. 제독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죠. 장관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연도 뒤따라 나왔어요.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 일은 끝이 아니네. 장관이 말했습니다.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 사람의 사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죠. 진짜 변화는 시스템에서, 문화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비쳐들어왔죠.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국회 대회의실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모두가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전역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오늘만큼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한다고요. 증인석에 최태식이 앉았습니다. 제독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전역복도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의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최태식이 일어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가 끝나고 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최태식 전 제독, 며느리인 이수진 중위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은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왜 그러셨습니까? 최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죠.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을 알았을 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폭행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네.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모두를 위해 좋다고요. 하지만 최태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비겁함이었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최태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군의 명예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켜야 할 건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최태식이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수진 중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명예는 사람을 보호할 때 빛나야 합니다. 숨길 때가 아닙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도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명예로 살아온 사람이 그 명예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다가 모든 걸 잃은 뒤에야 다시 찾았다는 게 안타까웠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도연은 누군가를 봤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해군 정복을 입고 서 있었죠. 얼굴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도연 씨. 이수진이 먼저 다가왔어요. 도연은 반갑게 인사했죠. 중위님 복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다시 근무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수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모두가 저를 알잖아요. 피해자로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부끄러워할 건 제가 아니라는 걸요. 잘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이수진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용기를 냈다고 잘했다고요. 덕분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중위님. 아니에요. 도연 씨가 용기를 주셨죠.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도연 씨는 요즘 뭐 하세요? 대학에 복학 준비 중입니다. 사회복지학과예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을요. 멋진 꿈이네요. 이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도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중위님이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봤죠.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통했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이수진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오늘 해군에서 내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군내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만들어졌대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죠. 도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문득 군병원 복도가 떠올랐죠. 이수진을 처음 봤던 그날, 무릎 꿇은 제독의 모습, 청문회장의 눈물들. 모든 게 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전역할 때 기념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금속 조각이 햇살에 반짝였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아픈 곳에서 시작됩니다.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진실이 시작되고 그 진실은 결국 빛을 만나죠. 때론 늦게, 때론 아프게. 하지만 반드시 빛을 만납니다. 도연은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어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도연은 그 용기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도연의 등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상처 자리에 빛이 닿는 것처럼요. 그렇게 가을 오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